801편. 그 이름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손님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지로 떠나는 길이라 객실엔 가벼운 흥분마저 감돌았습니다. 상단에 보관하시고 있으며 특히 상단 속에서는 너무 작은 휴가철이라 가족 단위 승객들도 많았죠. 정신과 항복 장비에 영향을 끼치는 휴대용 착륙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각. 글라이드 슬로 캡처. 글라이드 슬로우 돼요? 글라이드 슬로우? 작은 소동이 있었지만 조종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1시 40분. 긴 비행이 끝나간다는 설렘 속에 승객들도 착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풍 티나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고 부기장은 왠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공항의 착륙 유도등이 고장나 있었지만 고도를 확인하며 육안으로 착륙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활주로가 눈에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 보이잖아. 리스트 어프로치. 고라운드. 고라. 리스트 어프로치. 고라운드. 칼 801편의 마지막 비행이었습니다. 254명 중 26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과연 피할 수 없는 사고였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똑같은 박자로 움직이기를 강요당합니다. 일터가 대표적인 공간이죠. 여기 메트로놈 좀 보실까요? 신기하게 박자를 맞춰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쉽게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소모품, 존중만이라도, 최소한 존중만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조차 없는 게 되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회사도 사람이랑 부대끼는 조직인데 그 부대끼면서 제가 답답함을 느끼고 내 삶에 내가 없는 거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하는 내가 난지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오는 거죠. 계속 하는 일만 하고 있고 나중에 이 불안감이 끝날 수 있을까? 행복하기 위해 선택한 일터.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원숭이는 우리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죠. 녀석들이 좋아하는 바나나를 높이 매달았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당기면 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원숭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눈에도 호기심이 많은 녀석이 눈에 띕니다. 막 입에 넣으려는 찰나 야속하게도 물이 쏟아집니다. 물벼락에 녀석들은 놀라 주랭랑을 칩니다. 지켜본 다른 원숭이들도 놀란 표정입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원숭이들을 투입했습니다. 이번엔 바나나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주저하다가 시도하는 녀석. 그러나 동료가 물벼락을 맞는 악몽이 아직 남아있기라도 하는 걸까요? 그만 포기하고 맙니다. 이제 눈앞에 바나나를 달아두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집단 속에서 우리 역시 바로 이런 심리적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복되는 야근, 지나친 경쟁 구도 속에서 믿을 수 있는 동료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래 일하지만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행복도는 가장 낮습니다.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감정도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차가운 직장 분위기입니다. 한국 기업의 소통 점수는 낙제점. 꽉 막힌 직장 분위기. 마음 터놓을 선후배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다한 업무량과 성과주의를 제친 1위는 상명하복식 위계 문화였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에 개인주의적 경쟁이 곳곳에 도입되면서 그래도 한국 사회를 어느 정도 버텨주게 했던 힘이었던 각종 공동체가 거의 다 와해됐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모두 지금은 고립자로 남게 됐다. 근데 이렇게 고립자로 남게 되면 불의 앞에 침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폐허 위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던 우리.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고속 성장을 이루었지만 군대식 조직 문화는 학교와 기업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일터는 지시하면 따라야 하는 일방통행로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도 그것이 정답일까요? 행복한 밥벌이를 꿈꾸는 이들을 모집했습니다. 다들 대학 가니까 공부하고, 대학을 갔으니까 졸업하고, 졸업했으니까 취업하고, 취업했으니까 결혼하고. 막연한 불안감인 것 같아요. 막연한 불안감. 직장은 뭔가를 얻어내야만 하고, 그 얻어내야만 하는 무언가를 얻어내고 나면 버려지기도 하는 것 같고, 직장이 바라는 것이 노동자의 행복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직장 문화는. 최근에 이제 기획 쪽 일을 좀 맡으면서 제가 마치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꽉 낑겨 입고 억지로 이제 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사가 자꾸 가기 싫으니까 아침에 일어 눈 뜨는 것 자체가 싫고, 저한테 지금 맞지 않는 일을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조금 많이 지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게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정말 에너지가 다 돼서 여기에 대한 열정이 지금 못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의 심리 상태를 알아봤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4주간 이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고 있는 일은 나와 맞는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가상이지만 사표를 쓰며 함께 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온라인상에서 나누는 한 비밀 그룹이 화제입니다. 자신들을
남들보다 일을 조금 못한다고 해서 일못이라고 부르는 젊은이들. 이런 모임이 필요할 정도로 일터에서 받은 상처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너는 일을 못한다라는 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고 다음날 새벽에 출근을 해도 너는 일을 못해라는 걸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살기 싫다는 생각까지 이르렀을 때 그런 이제 기사를 발견을 하고 아 나도 뭔가 똑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방금 얘기하셨던 공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야 입사 몇 년 차인데 아직도 보고서가 썼다면 이따위야. 어?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야 이거 빼. 이거 빼고 이것도 다 빼. 어떻게 막 대학을 다닌 거야? 어떻게 보고서를 썼다면 나 이따위야? 다 빼. 어휴. 모멸감을 주는 상사의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너 이것밖에 못했어 하면서 온갖 인격 모독적인 말과 그러면서 야 너 그렇게 하면서 그 정도 돈 받고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배웠니? 너 학교 어디 나왔어?까지 나오면서 이제 거기선 그렇게밖에 안 가르치나 보지? 라는 말도 막 십장 그냥 막 던지고 네가 하는 게 평소에 뭐냐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실적 갖고 오라고 넌 돈 벌어오라고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실적을 가득 채워서 마장을 건너 차장을 지나 부장을 넘어 부서장에 나가서 이모까지 이것이 성공한 인생 이것이 실적을 쌓는 이유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 모멸감을 견디는 방법은 그저 침묵. 우리의 일터는 왜 불행한 공동체가 됐을까요? 우리는 신분의식은 그대로 남은 채로 신분 제도만 무너졌기 때문에 신분의식이 또 다른 방식의 그 사회적 모습을 띠게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모멸감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즉 조그만 차이가 있어도 위아래 나누고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이 긴장감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무리를 지어 살며 생존해 왔습니다. 집단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직 안에서 우리들은 더욱 불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 전부터 모멸감을 견디는 법부터 배웁니다. 좀 많이 마른 편이에요. 네. 지금 보니까 많이 말라서 힘을 잘 못 쓸 것 같은데. 아, 네. 보시기에는 좀 다소 말라 보이긴 하지만 저는 단연감 가져온 고객이 뭔가 부탁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고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무엇이든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분. 뭐 굳이 이렇게 힘든 서비스 일 하지 말고 돈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서 행복하게 사시지. 못생겨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뭐 요즘 성형 홈도 아닌데 성형 하시지. 좀 자연스럽게 오실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좀 준비된 사람 많잖아. 근데 지금 준비 안 된 본인을 뽑아야 하나 우리가? 자,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운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했는데 그런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해요. 뻔뻔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뻔뻔함을 보여드려야지 뽑아주실 것 같아서 원하는 회사를 어차피 결혼하면 그만둘 거잖아. 안 그래요? 취업문 통과를 위해 무조건 참는 법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처음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침묵과 인내부터 배워야 하는 시대. 청년 실업난이 낳은 우리 사회 서글픈 민낯입니다. 몇 번을 떨어져 봐서 그냥 봤을 때 많이 기쁠 것 같아요, 그냥. 대학 입시와 취업 시험을 거치며 우리는 획일화된 이른바 대한민국 표준 직장인이 되어갑니다. 상사의 부당한 요구와 막말에도 침묵할 뿐. 설사 목소리를 낸데도 질타와 낙인만 돌아오니까요. 사람보다 실적이 우선인 일터에서 우리들은 소모되고 곧 버려질 겁니다. 조직은 있지만 진정한 우리는 없습니다. 밥벌이의 무게에 사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들. 침묵은 최선의 선택이자 소극적인 저항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조직 내 침묵에 주목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And what we found is that even within the same organization, there's often subcultures. There's at the group level, you may have one group where people are very comfortable speaking up about issues, another one where there really is kind of this norm of silence where people are not speaking up. And we were interested in understanding both what it is that gives rise to that and then also what the effects of that is. 첫 번째 조직 침묵 뒤에는 포기와 체념이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 침묵은 불이익이 두려워서 말하기를 회피하는 겁니다. 상사의 권위가 강하고 눈치 보는 문화가 뿌리 깊은 우리나라. 그만큼 방어적 침묵이 많고 그 결과 또한 심각합니다. 이 미팅에서 어떤 그런 특정 안건에 대해서 반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을 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쉽게 묵살이 되거나 아니면 그 의견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그럼 한번 네가 해봐. 최 팀장이 한번 해봐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 의견에 대한 어떤 이 아이디어에 대한 좋고 나쁨과는 조금 별개로 나의 업무가 돼버리더라고요. 긁어부스러 만들지 마라. 예, 일 만들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게 낫겠구나. 회사에서는 회사가 원하는 것만 딱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밖에 나가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 하죠.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협력보다는 각자 일하고 결국엔 회사를 떠나기도 합니다. 내가 침묵을 하지 않고 얘기했더니 손해를 보게 되더라. 진급에서 뭐 누락된다든가 아니면 뭐 감봉 조치를 당한다든가 이런 식의 탄압이나 이제 손해를 보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려고 그러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그래서 이렇게 안 하다 보면 또 자기가 비겁해진 것 같고 그런 비겁해진 자기의 모습 때문에 또 자기 혐오도 생기고 자기가 믿고 자괴감도 들고. 침묵의 대가는 매우 무겁습니다. 태평양의 진주라 불리는 괌. 괌 사람들에게도 1997년 칼기 사고는 지금도 잊지 못할 대형 참사입니다.
사고 현장인 니미츠 힐은 아가나 공항에서 5km 떨어진 언덕입니다. (20여) 년이 흘렀지만 어떤 이들에게 8월은 여전히 아픈 계절입니다. 네 딸 아들도 잘 크고 건강하게 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재수 씨는 열심히 사업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잘 쉬거라. 보고 싶다, 동생. 교민 조진영 씨도 그날의 사고로 동생을 잃었습니다. 조 씨는 그의 여름이 지금도 꿈만 같습니다. 그날의 사고는 해당 항공사 역사상 단순 사고로는 가장 큰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니미츠 힐과 부딪히며 큰 화재까지 났고, 사고 시각이 새벽인데다 구조하러 오는 길이 험해 인명피해가 더 컸습니다. 과연 최악의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을까? (2013년) 세계적인 저술가이자 작가 말콤 글래드웰은 사고 원인을 우리의 문화에 돌렸습니다. 바로 한국적인 의사소통법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사고 조사는 미국 항공안전국과 우리 정부가 공동으로 실시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주장은 1999년 발표된 미국 항공안전국의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주장입니다. 다른 원인도 있지만 부기장과 항공기관사와 기장 사이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1997년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운항 중 몇 차례 비바람이 쳤지만 그리 악천후는 아니었습니다. 기장은 갑작스런 항공 스케줄 변경으로 과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고가 나지는 않습니다. 사고의 징후는 없었지만 착륙과 관련해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일 괌 공항의 착륙 유도 장치가 고장나 유관의 의지에 착륙해야 했습니다. 고도 확인을 위해 평소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글라이드 슬로 캡처. 글라이드 슬로 돼요? 글라이드 슬로? 예? 예, 됩니다. 고장났다던 착륙 유도 장치의 신호가 갑자기 잡힌 데 놀란 부기장이 보고했고, 기장은 잠시 혼동에 빠집니다. 당시 한국의 조종실 문화에서는 이 정도의 질문도 적극적인 의사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기장님 글라이스롭이 나오네요라고 얘기를 했다면 기장님 이거 비행기 시그널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원래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나왔죠? 이거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대화를 한 거거든요. 이미 고도 계산이 잘못된 상태. 계단식으로 고도를 낮췄다면 사고를 피할 확률이 높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기는 니미츠 힐을 향해 직선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종실은 다시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승객들은 괌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상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Yes, my phone. 기장은 정상적인 착륙 과정을 지시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묵묵히 따랐습니다. 당시 조종실의 3명은 모두 군 출신의 선후배 관계였고 기장 중심에 강력한 위계 문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해 침묵하는 사이
죽음의 비행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던 항공산업은 1969년 민영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대거 민영 항공사로 이직했습니다. 사람들을 따라 문화도 고스란히 이동합니다. 군대식 조직 문화는 민영 항공사로 그대로 이식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1997년의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감히 군에서 선배였던 그 기장한테 부기장이 뭐라고 과감히 자유롭게 말하기는 참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군에서부터 그런 습성이 배웠을 거고, 또 지금 비록 민항으로 넘어와서 민항 조정을 하고 있지만 서로 간의 그런 관계가 이미 군에서 그 강한 위계 질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강하게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니미츠 힐을 공항으로 착각한 채 칼 801편은 하강을 계속했습니다. 안 보이잖아. 하지만 피곤한 데다 확신에 차있던 기장은 그 말을 묵살했습니다. 기관사 역시 외마디 소리를 내지만 침묵했습니다. 비행기와 니미츠 힐과의 고도 차이는 불과 300m. 만약 이때라도 조종관을 상승시켰다면 모두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스터 프로치. 안 보이잖아. 미스터 프로치. 고라운드. 고라. 미스터 프로치.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2번을 얘기했는데도 반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비행기를 내가 테이크오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신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내가 비행기를 내리는 거죠. 부기장이 지휘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많은 변화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절차가 없었냐면요. 있었어요. 단지 그걸 지키지 못한 거죠. 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 못했을까요? 그 부기장, 뒤에 있던 기관사, 그 사람들이 왜 더 강력하게 얘기를 못했을까요? 문화적인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사회학자 홉스테드는 IBM 유럽 본사의 의뢰를 받아 권력 간격 지수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각 나라 문화별로 위계 질서와 권위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수치로 나타냈습니다. 다른 학자들이 조종사의 권력 간격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역시 서구의 나라들이 낮은 편이었고 가장 높은 것은 브라질.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일본보다도 무려 10계단 높은 2위였습니다. (228명의) 희생자들은 이 아름다운 섬을 영영 밟지 못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침묵하는 우리의 문화, 그 대가는 참혹한 비극입니다. 침묵하지 않았다면 살 수 있었던 이름들. 이처럼 침묵의 문화를 깨야 살 수 있습니다. 과연 과거만의 이야기일까요? 침묵은 상사와 동료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공공조직 내에서의 침묵은 우리 모두를 비극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손 안 내려 할 수 있잖아. 버텨. 자, 다 준비가 됐지? 자, 이 상태에서는 간창수가 여기서 각도 조절을 해본다. 자, 지민 보이지? 앉아. 일어서면 죽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조해야 하는 화재 현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료 간의 신뢰입니다. 연기와 어둠 속에서 나를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동료뿐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소방조직은 오래전부터 동료 간의 신뢰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해왔습니다. 민간 조직 같은 경우에는 침묵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그 조직 내에서 국한되지만 공공조직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효과가 조직을 넘어서서 국민 차원으로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조직 내 침묵 현상이 더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배를 허가하고 띄우고 구조하지 않았던 사람들. 침묵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처럼 공공조직의 조직 침묵은 한 조직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세월호 사건 이전에 해경 조직의 조직 침묵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현직인 해경들이 신입 해경에 비해 체념적 침묵이 높았습니다. 특히 상관과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침묵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형 조직 침묵은 세월호 사건의 주요 원인입니다. 방어적 침묵은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나 견해를 차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 내 부도덕적인 관행들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조직의 존망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2명의 죄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2사람을 격리시킵니다. 결정적인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지. 네가 범행을 끝까지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한 사람만 자백하면 석방되고 2사람 다 자백을 하면 2년형을 받게 되지만 만약 의리를 지켜 자백하지 않는다면 6개월형을 받게 된다고 제안합니다. 생각해봐. 의리와 배신 앞에서 죄수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서로를 믿어 침묵을 지키면 감형될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죄수는 친구를 배신하고 자백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해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는 죄수들. 바로 경쟁과 성공의 신화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쌓는 일. 어떻게 가능할까요? 매일 아침 샌드위치와 음료를 수십 개씩 사는 남자. 한 게임 회사의 인사팀장입니다. 녹차, 그거는 이제 그 6개. 근처에서 가장 맛있는 샌드위치를 직원들에게 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자, 부지런히 나눕시다. 이 게임 회사에는 인사팀 안에 직원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6명의 팀원들이 하루 종일 오로지 직원들만을 위해 일합니다. 요구사항은 바로바로 해결. 택배부터 비품, 간식까지. 가정에서의 주부들과 비슷한 일을 합니다. 정성스러운 손길 덕분에 직원들은 더 가까워지고 회사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서 멀어질 수 있는, 서로 간에 멀어질 수 있는 관계를 잘 멀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 관계를 연결하는, 신뢰의 고리를 연결하는 부서, 연결하는 사람들이 피플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 씨, 안녕하세요. 주희 씨, 네, 좋은 아침. 임 팀장의 하루는 인사로 시작됩니다. 진심 어린 인사에서 관계가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회사도 사람 사는 공간이 되어야 일도 더 잘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생일 때마다 손편지를 쓰고 함께 축하합니다. 민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생일 축하하러 왔는데 일행이 한 분 더 있지. 네,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네, 두 번째 생일입니다. 네. 피플팀 덕분에 다른 회사에서 이직하는 경력 직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1년 반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사소한 것도 챙겨주시고 이름을 바로 외우셔가지고 계속 불러주시고 지금도 거의 전 직원의 이름을 다 외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생일 때 되면은 손편지를 써주세요. 그래서 손편지를 써보면은 저에 대해서 그동안 막 관심이 없었더라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은 아, 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고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리도 특별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눈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큰 믿음의 시작은 이런 진심과 정성입니다. 피플팀에게 고마워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들에게 박수를 치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피드백을 드려요. 제가 보기엔 아마 피플팀은 그 힘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요즘 많은 회사들이 직원 교육과 이벤트에 거액을 투자합니다. 그런데도 왜 직원들은 불만인 걸까요? 일상적으로 신뢰가 쌓여 있을 때 작은 행사라도 쉽게 마음을 파고들기 마련입니다. 이 회사는 한 취업 포털의 설문조사에서 최근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2012년 30%의 직원들을 떠나보내야 했지만 더욱 신뢰를 다졌습니다.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그렇죠. 함께 일했던 멤버들을 회사를 떠나야 하는 결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멤버들하고 터놓고 대화하고 적어도 경영진이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은 아니다. 뒤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의 신뢰는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소위 통보를 해야 되는 멤버가 있었는데 그 통보를 받은 멤버가 저한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아, 대표님이 그래서 요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았군요. 회사를 잘 키우시면 다시 불러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가르침이 됐어요. 생산성과 관련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1920년대 하버드대 메이어 교수는 10여 년간 한 전기회사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조명과 간식, 휴식 시간을 늘려주는 것보다는 사람들 간의 좋은 관계와 심리 상태가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우리 안에도 좋은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일하고 싶은 회사 중소기업 부문 1위인 곳을 찾아갔습니다. 잡담이 많은 회사, 수다 떨듯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회사를 위해 대표 자신부터 스스럼 없이 먼저 다가갑니다. 파격적인 복지 제도로 이미 유명해졌지만 그보다는 서로에게 좋은 동료가 되어주자고 강조해 왔습니다. 회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회사고 나한테는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또 회사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회사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훨씬 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를 만드는데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매년 어떤 회사를 원하는지 직원들이 직접 리스트를 만들고 실천해 왔습니다.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를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즐겁지 않을까요? 회사가 형태적으로는 없어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영혼 같은 거, 생각 같은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또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회사라는 조직에 가서도 즐겁게 다닐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들 대부분은 함께 모여 삽니다. 왜 모여 사는 것일까요? 안전과 행복을 위해 우리는 서로 기대어 삽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면 이제 멈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엄마 가라 그럴까? 할머니. 할머니 돈 벌러 가? 휴직을 앞두고 마지막 출근 날. 세윤 씨의 아침 풍경은 평범합니다. 그러나 가장으로서의 어깨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일요일 토요일 목요일에 많이 놀아줄게. 수없이 반복해온 출근길이지만 11년간의 회사 생활이 스쳐갑니다. 부서가 갑자기 바뀌면서 적응하는 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휴직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세윤 씨의 심리검사 결과입니다. 보통 사람들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저도 이제야 느낀 거고, 그리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끄는 황진규 작가는 직장인이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일의 의미를 고민해 왔습니다. 행복한 밥벌이 프로젝트는 4주간 일과 행복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새롭게 발견하고 성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에 대해 함께 질문을 던져보자는 겁니다. 3주차는 돈과 소비에 대한 시간이었습니다. 백수였을 때랑 비교해보면 백수일 때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행복을 많이 얻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와중에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돈과 관련된 일이 터지게 되면 그거는 와그리 무너져요, 제가. 내가 1년 내내 가지고 있는 부담은 내년에 좀 더 많은 연봉을 올려야 되고 그런 부담은 늘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계속 어쨌거나 늘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좀 줄이면서도 좀 잘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솔직히 계속 궁금하긴 해요. 저는 그냥 너무 아무 고민 없이 밥벌이가 돈벌이라고 넘어가는 거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불안함 없애려고 하면은 그게 한 번에 떨쳐내지는 게 아니라 불안을 두려움으로 끌어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뭐지? 내가 뭐가 불안하지? 근데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질문하고 고민하는 사이 세윤 씨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야근과 스트레스에 아이와의 시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일터가 조금 바뀐다면 더 당당한 아빠가 될 수 있겠지요. 어떻게 알아? 몰랐지. 아빠 회사 아침에 출근했잖아. 알아. 잘한다. 잘한다. 슛. 당연하게 여기던 가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요. 지금 애한테 뭔가 아빠로서 좋은 선물 해준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돈만 벌어다 주는 게 다가 아닌데 진짜. 4주의 시간이 지나가고 사표 형식으로 그간의 깨달음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털어놓았습니다.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돌아가는 저의 쳇바퀴. 이제 저는 잠시 멈춰보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껏 행복하지 못한 밥벌이를 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새 아이의 아빠가 되면서
사남매를 키우신 부모님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을 쳤던 분이 아버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족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가장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밥벌이를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잠시 제 인생에서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으며 앞으로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행복한 밥벌이를 찾아 떠나기 위해 퇴직을 하고자 하오니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아이들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장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온 지난 모든 시간들에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 나는 조직이 아닌 나만의 길을 가는 멋진 한 사람이 될 거야. 멋진 한 사람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주실 거죠? 가족들도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도 눈물이 큰 나오네. 여태 안 그래. 우리 아들 그간 그렇게 힘든 줄 몰랐네. 그냥 평범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많이 힘들었나 보네. 한번 여행도 못 떠나보고 그 흔한 해수욕장 같은 그런 곳을 한번 못 가보고 그렇게 키웠는데 잘 커져서 고마워.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이라는 곳이 조직이라는 것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 사람들을 소모품처럼 소모하고 그리고 지쳐가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 속에 속해 있던 직장인들은 더 많이 외로워졌고 더 많이 서러워졌고 더 많이 아프고 있구나. 이제 진짜 걷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멈추시면 안 돼요. 질문을 던져본 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차가운 일터에서 보냅니다. 밤이 되어야 잠시 집으로 돌아갈 뿐이죠. 사는 게 다 그런 거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찔한 줄타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그는 참 똑똑하다. 괜찮네. 그런데 당이 그 아이가. 자기 고향을 배경으로 한 원초적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왜 타인에 대한 폭력이 됩니까? 누가 뭐 제주도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자기 탯줄을 어떻게 자기가 골라서 묻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자기가 어떻게 골라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